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1950년대 이후에 대표 시인의 대표 시들을 보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요소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삼 시인의 울음이 타는 강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박재삼 시인은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시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아마 없을 건데 대략적으로 그래도 알고 넘어가자고 한다면 전통적인 전통적 정서인 한, 우리 김소월 시인 할 때 항상 나왔던 이별의 정한 할 때 한이죠. 이 한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정서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문학사에서. 한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어, 풀리지 않은 응어리,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속에 응어리 가져서 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그 원한 같은 느낌이죠. 한이 맺혀 있어서 풀리지 않은 상태, 그런 게 한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전통적인 감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통적 정서인 한을 시적으로 표현하려고 이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내용 봅시다.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여기 띄어쓰기 안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리에 못 앉아 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제 안정되지 못한 상태죠. 내 마음 상태가 좀 불안정해. 그런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여기가 들으며, 이게 생략돼 있죠? 들으며, 이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가을 햇볕을 친구 삼아서 따라간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이 불안정한데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도 듣고, 또 가을 햇볕을 보면서, 친구처럼 보면서 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거나,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서 눈물이 나는구나. 이 눈물, 서러움. 화자의 정서 지금 서러움입니다. 일단은 서러워할 만한 요소들이 몇 개 있죠. 첫 번째로 내 마음이 불안정해, 일단. 그치? 그리고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들었어. 그치? 그리고 가을 햇볕을 막 보고 있어요. 가을 햇볕 보면 조금 뭔가 감성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내가 걷다 보니까 뭔가 서러워져서 눈물이 막 난다. 네. 그 다음 봅시다.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이 제삿날 하면은 뭔가 애상적인 마음이 나타나죠. 애상적 정서가 드러나고. 근데 제삿날이 슬프기만 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이니까 저녁 늦게까지 막 얘기하고 모여 있느라고 불빛을 켜놔요. 저녁에도. 그죠? 그래서 불빛을 보니까 또 외롭진 않아. 그지? 외로움을 달래주는 어떤 사람의 그죠? 정이 느껴지죠? 그래서 제삿날이라는 건 애상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좀 외로움은 달래주는 느낌은 받죠. 그죠? 해질녘. 여러분 보세요. 해가 진다 하면은, 해가 지면 어두워지니까 빛이 사라지잖아. 그래서 여기서 소멸적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멸적 이미지.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겄네. 해가 질 쯤에 울음이 타는 것 같은 그런 가을강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을강을 보는데, 지금 여기 한번 이렇게 해볼까? 보는데 울음이 타오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각적인 대상을 봤는데 청각적으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표현했으니까 공감각적 심상이죠.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시각의 청각하죠. 시각을 청각처럼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마치 울음이 들리는 것 같이, 울음이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저녁 노을이 물든 강을 봤다. 그래서 여기 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건 이제 저녁 노을이 물든 이제 강입니다. 네, 그 다음 저것 봐, 내 보담도. 이거는 이제 너보다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너보다도, 나보다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겄네. 이 강이 바다로 이렇게 강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강물들이 바다로 이게 바다라고 쳐봐요. 이게 강이고 이어지는데 요걸 보면서 이제 사람의 삶을 인간의 삶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한 거야. 이걸 보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어떻게 처음에 표현했냐? 첫사랑 산골 물소리. 네. 처음에 이제 산 위에서 물이 흘러오잖아요. 여기 산에서 물이. 이 처음 시작 부분, 이 첫사랑을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청년 시절이죠. 청년 시절. 그래서 여기 청년 시절 인간의 삶을 표현했어.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 이 사랑 끝에 생긴 울음 요거 있죠. 요거는 네, 좀 색깔 바꿔볼까요? 요거 이제 사랑의 좌절로 인한 슬픔을 느끼는 부분인데 이게 중년이라고. 예. 왜 사랑의 좌절을 느끼는 게 왜 중년입니까, 선생님? 청년이지 않습니까? 청년 때 좌절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나 봐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중년 때 사랑의 좌절을 느끼는 시기가 있나 봐. 그죠? 그렇게 생각합시다, 일단. 알겠죠? 중년 시절. 그리고 미칠 일 하나로 바다로 다와가는 이 바다에 왔어. 마지막에 오는 게 바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다는 노년. 마지막이죠. 노년 시절. 이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겄네 했죠. 그래서 이 바다에 다와가는 이 가을강 소리도 내지 않아 슬프지만 그죠? 그래서 울음을 사귀고 내면화한 이 한을 내면화했어. 한이죠 한. 청년 시절의 어떤 첫사랑, 사랑을 실패하는 중년, 그리고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노년, 그 시기를 다 겪으면서 슬픔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런 인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서가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시를 전체적으로 보자. 가을이라는 어떤 계절적 느낌, 그죠? 낙엽도 떨어지고 쓸쓸하잖아요, 좀, 그죠? 그리고 해질녘. 여러분 해질녘 보면 어때? 기분 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좀 뭔가 우울한 사람도 있죠. 노을이 지니까 빛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바다랑 강이 또 만나요. 강이 만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작가는 뭘 생각했냐?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바로 인생. 그것도 이제 젊음을 뒤로하고 이제 나이가 든 노년의 인생을 생각을 했단 말이야. 노년의 인생, 그죠? 그 인생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고 좀 서러움과 한이 느껴진다는 거지. 인간 삶에서 서러움 그리고 한을 느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인생의 유한함,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지금 노년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느끼는 것 같잖아. 바다에 다 와간다. 이 다 와간다. 여기 있잖아. 다 와간다. 그죠?
이 다 와간다. 그죠? 거의 죽음에 다다랐다 이 말이 이게 인생 끝이야. 그죠? 끝. 인생 끝. 그죠? 인생 끝. 그래서 인간의 인생의 유한함 그리고 본원적 한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맞죠? 서러움 한을 표현했고 노년 시절 표현했고 그죠? 맞고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과 화자의 정서 사이에 동질적 요소가 있다. 네. 시간적 배경은 한번 써볼까? 해질녘이니까 뭐 해질녘 쓰자. 해질녘. 공간적 배경은 강가죠. 강가. 그죠? 정서 사이에 동질적 요소가 있습니까? 화자의 정서는 어땠죠? 한이었죠. 한. 서러움. 해질녘, 바닷가 쪽 강가 전부 다 한과 서러움을 유발하는 그런 공간과 장소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맞죠? 그죠? 맞아요. 동질적이에요. 동질적이다라는 거는 질적으로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게 아니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 해질녘, 바다와 강이 만나는 모습 전부 다 하늘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었으니까 같다, 같은 요소들이다, 동질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심화한다. 뭐 감각적 이미지 엄청 썼죠, 그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시각의 청각화도 쓰였고, 그죠? 네, 뭐 이런 거 다 감각적 표현이죠. 맞고요. 소멸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애상감을 심화시킨다. 소멸적 이미지 해질녘 보이죠? 해질녘 쓰였죠. 맞고요. 부질없는 욕망의 추구가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욕망 추구가 이런 거 없죠?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박제삼의 울음이 타는 강은 전통적 정서 한을 어떤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요소를 통해서 인생을 한번 회고해본 인생을 표현해보는 그런 내용의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보면서 나타낸 그런 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죠? 네. 사실 이 시는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운 시예요. 그래서 네, 그냥 이해가 잘 되면 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이제 뭐 이 내용이랑 관련은 없지만 우리 수업 내용이랑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60분에 우리 지역인재입니다. 지역인재 얘기입니다. 뭐 일반직 얘기가 아닙니다. 60분에 네, 3과목을 봅니다. 총 60문제입니다. 산술적으로 1분에 한 문제 푸는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풀어야 돼. 기계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뭔가 감상하고 음미하고 막 창의적으로 생각해보고 무슨 뭐 비판해보고 이런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이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 일반직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공무원 시험은 합격이냐 아니냐, 합격 불합격이냐 요것만 중요한 시험이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빨리 끝내는 게 정답이고 뭐 문학을 감상한다 이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전문성을 막 테스트한다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얘가 성실하게 공부했냐 안 했냐 외웠냐 안 외웠냐 이것만 보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인재 9급 시험은 쉽게 말하면 성실성을 보는 거야. 성실성.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은 합격한다. 불성실한 사람 떨어진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공부를 충실하게 암기를 했고 이해를 했냐 이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말들을 암기했고 이해했으면 1분에 한 문제 풀 수 있게 됐어.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 됐어. 근데 그걸 못했어? 그럼 너는 불성실하게 대충 한 거야. 넌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하게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만. 이거를 막 우리가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고 천재를 뽑는 게 아닙니다. 막 비판적인, 창의적인 막 천재, IQ 높은 사람 뽑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한 사람을 뽑는 게 지역인재 9급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들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정말 죽어도 안 된다 이해가. 그럼 외우고 나오면 이제 풀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네, 이제 다음 내용 보도록 합시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입니다.
신동엽 하면 여러분 뭐 저기 개그맨, MC 유명한 이제 연예인 신동엽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신동엽은 시인입니다. 시인. 1960년대에 시를 많이 썼던 시인이에요. 이 신동엽 하면 딱 이걸 떠올려야 돼요. 바로 이제 군부 독재 시대에 군부 독재 이 독재 체제에서 어, 독재를 비판하는 고 이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그런 시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딱 신동엽 하면 군부 독재 체제에서 독재를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사람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인이랑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죠. 김수영 알겠죠? 김수영 시인과 유사합니다. 김수영 시인은 우리 작년 지역인재 문제에 나왔었죠? 작년 문제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내용 봅시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4월. 왜 4월이 알맹이만 남아야 되냐? 4월은 뭘 의미하냐면 4월 19일 4.19 혁명을 말합니다. 알겠죠? 4.19 혁명.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했잖아요. 이 알맹이는 뭘 의미하냐? 순수한 순수로 하고 그리고 민족 정신이죠. 우리 민족 정신 이런 것만 남고 껍데기한테 가라고 했어요. 껍데기. 이 껍데기는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이 껍데기는 이제 허위, 가식, 외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끝까지 보고 얘기 다시 하겠지만 이 껍데기는 가라 요거는 어떤 우리 민족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게끔 하게끔 어떤 외세의 간섭을 에서 없애라. 외세가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도록 외세가 떠났으면 좋겠다.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면 좀 이해가 편합니다. 네,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껍데기는 가라. 요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반복이잖아 이게. 껍데기는 가라가 계속 반복, 그죠? 이게 반복이란 말이야. 반복하면은 뭐가 형성됩니까? 반복하면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운율 형성. 또 반복하면 강조, 의미 강조, 그죠?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아무튼 반복합니다. 이거 다시 지울게요. 이거는 의미 없으니까. 네.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 이게 무슨 말인 거 모르겠죠? 요거는 이제 동학 농민운동이죠. 동학 농민운동. 우리 네,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저기 한국사에 나오죠. 동학 농민운동. 그 아우성만 남고 이 아우성은 알맹이랑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이 아우성은 뭘까? 이 민중들이 외친 소리들이겠지. 동학 농민운동에서, 그죠? 그래서 순수한 정신이죠, 정신. 민중들의 순수한 정신, 민족 정신, 그죠? 민족 정신 할까? 민족 정신. 합시다.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지금 나체란 뜻이죠. 나체. 이게 나체란 뜻인데 이건 여기서 이 시에서는 허위, 가식 없는 어떤 순수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습. 아사달 아사녀가 이 아사달 아사녀는 네, 우리 민족을 상징합니다. 우리 민족.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네, 이 중립의 초래청 앞에서 맞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이. 이 초래청 이 장소는 맞절을 한 장소는 이념을 초월한 민족 화해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 분단이니까 그걸 떠올려야지. 남북 분단을 안 떠올릴 수가 없죠. 남북 분단. 요게 이제 배경이 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거 1967년에 쓰여진 시입니다. 1967년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남북 분단 얘기가 나올 좀 배경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맞절을 한다 했죠. 맞절을 한다는 거는 이제 화합을 한다는 거죠. 화합. 서로 인사를 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식 없는 이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 민족이 이념을 초월해서 남북 분단 초월해서 화합을 할 거니까 껍데기는 가라. 이 허위 가식 외세들은 물러나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네, 한라에서 백두까지. 요게 이제 우리 한반도죠. 한반도. 그래서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모든 새부치는 가라. 이 새부치는 껍데기와 유사하죠. 새부치 껍데기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세력, 나쁜 세력이죠. 또는 뭐 외세 간섭하지 말고, 또는 뭐 무력 전쟁도 있었잖아. 우리 6.25 전쟁 이런 거 없이 우리 남북 분단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순수한 모습으로 화합을 하자, 이런 말이었어요. 자, 내용 봅시다. 내용 봅시다. 저기 문제 봅시다. 이제 이 시에서 화자의 태도를 알맞은 것은 자기 반성이 드러나 있다. 자기 반성을 합니까? 그런 건 없죠. 네. 화자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네, 부정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진 않죠. 왜냐하면 껍데기가 가라고 지금 가식, 허위, 외세의 세력이 있다는 거니까. 과거지향적 태도 이런 건 없고요. 현실 도피 없고요. 현실에 만족감 없죠. 정답 2번이네요. 다음 이 시의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 기역은 아사달 아산이고요. 니은은 쇠붙입니다. 자, 봅시다. 1번 모두 청자의 삶을 정화시킨다. 정화라는 거는 깨끗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깨끗하게. 그죠? 쇠붙이는 아니니까 틀렸지. 기역은 일시적 존재 아니죠. 3번 기역은 화자와 정서적 거리가 뭡니까? 가깝죠. 그죠? 기역에서 공허함이 느껴집니까? 네, 없죠. 기역은 화합을 의미한다. 니는 갈등을 유발한다. 맞죠? 5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정답이 5번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시로 넘어갑시다. 네, 김수영 시인의 풀. 아까 김수영과 신동엽 시인이 유사하다고 했는데, 네, 바로 김수영 시인 나왔네요. 네, 바로 나왔네요. 이 김수영 시인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군부 독재, 비판, 그리고 민주주의, 염원, 적극적인 이제 참여를 이제 시로 표현을 한 거죠. 표현. 그렇죠? 이런 어떤 의식 표현, 정서 표현, 이런 것들을 시로 표현했던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정말 신동엽 시인, 뭐 김수영 시인, 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저기 특징이 뚜렷한 시인들이 있잖아요. 뭐 이육사 시인, 윤동주 시인, 김소월, 정지용, 뭐 김광균, 네, 뭐 김영랑 이런 시인들이 나오면 딱딱 그 특징들을 머릿속에 딱딱 떠올리면 정말 좋죠. 바로 뭐 1분도 안 걸리죠. 문제 푸는 게 1초 만에, 1초는 좀 그렇고요. 10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정말 선생님이 축약하고 해가지고 시인의 특징을 최소화해서 알려줬어요. 뭐 한 두 줄, 세 줄 정도 이렇게 최소화해서 알려줬죠. 그 정도는 알고 시험장 들어가면 좋습니다.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그 시인들이 그냥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꼭 외워두고 가세요. 자, 내용 봅시다. 풀이 눕는다. 좀 확대를 해봅시다. 풀이 눕는다. 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네. 도대체 풀이 뭘까? 뭔데 이렇게 울고 눕고 뭐 눕고 울고 할까? 이 풀은 민중을 상징합니다. 민중. 알겠죠? 민중을 상징해요. 그래서 눕고 싶어서 뭐 자려고 눕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동풍에 나부껴. 이 동풍, 풍자가 뭡니까? 바람이죠, 바람. 그죠? 그래서 이 바람, 다른 색깔로 한번 칠해볼게요. 빨간색으로 할까? 부정적이니까. 네. 동풍은 억압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압하는 세력. 억압, 세력. 그래서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풀이 눕고 울었습니다. 계속 울죠. 다시 눕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1년까지는 억압 세력에게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억압당하고 뭐 저기 어떤 주체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없어서 계속 억압당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죠. 그죠? 자, 이제 내려가 봅시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이 바람, 아까 얘기했다시피 억압 세력이에요. 억압 세력.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근데 갑자기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고.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죠. 먼저 일어난대, 먼저. 그죠? 그러면 이거는 풀이 수동적으로 보세요. 울었다, 눕다 이런 건 수동적인 약간 모습이잖아. 수동적. 그죠? 근데 여기서 먼저 일어나는 이거 능동적이잖아. 능동적. 스스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풀의 적극적, 능동적 행위를 나타냅니다. 행위.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죠. 시상의 전환. 시상 전환은 쉽게 말하면 의미가 좀 바뀌는 내용이 나타난다는 거야. 뭐 앞부분까지는 슬펐다가 갑자기 뭐 의지를 다진다든지. 그죠? 그래서 시상 전환되는 부분을 찾아라 하면 여기를 찾으면 돼. 여기. 알겠죠? 자,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곱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그래서 이 부분 있죠. 민중의 주체적 의지를 나타냅니다. 민중의 주체적 의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습니다. 그죠?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여기도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현재는 누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어때? 현재는 부정적 상황으로 인해서 초록색으로 할까요? 현재 억압이 지속되고 있다. 이거 다시 좀 지울게. 이건 지속되고 있음. 하지만 이것까지 해줘야 돼. 하지만 민중의 생명력은 남아있음. 그죠? 남아있어서 이겨낼 것이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현재는 억압이 지속되고 있어 누웠지만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일어날 거다 곧. 낙관적인 전망이 좀 내포돼 있는 거지. 내포. 그치? 낙관적 전망. 이게 들어봐 있어요. 그죠? 일어날 거다라는 거. 자, 문제 볼까요? 이제 네. 이게 문제 보기 전에 이 시어의 대립한마 이것만 봅시다. 시어의 이 시에서는 대립이 나타나죠. 그래서 풀이랑 뭐가 대립합니까? 바람이 좀 대립하죠. 풀은 민중을 의미했고 바람은 억압 세력이죠. 억압 세력. 그리고 풀이 눕지만 일어나기도 하죠. 이건 억압 당하는 거고 일어나는 거는 좀 주체성을 표현하는 거죠. 주체성 표현. 그죠? 또 울다가도 웃죠. 웃다라고 합시다. 웃다. 요것도 이제 억압 당하고 주체성 표현하는 거고. 네, 이런 뭐 빨리 늦게 이런 것도 이건 하지 맙시다. 예,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시어의 대립이 좀 나타나는 게 이 시의 좀 특징이죠. 그래서 어떤 민중을 억압하는 사회적인 권력, 독재 권력 또는 외세 이런 것들을 이겨낼 거다. 이런 마음을 담은 그런 시입니다. 자, 문제 봅시다. 이 시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어의 상징성이 두드러진다. 맞죠? 대조적 점층적 구조의 시상전개가 돋보인다. 대조적인 시어의 대립 표현했고 점층적 점점 강도가 증가하죠. 맞고요. 자연을 예찬합니까? 이런 거 없죠. 정답이 3번이 틀렸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뭐 유사한 문장 반복 맞고 네, 풀의 행위 맞죠. 자, 다음 문제.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시어의 의미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 시는 1960년대 시대적 상황이라는 사회적 맥락을 비추어 풀의 일어섬을 시련과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민중의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런 걸 반영론적 해석이라고 하지. 우리 쌤이 영상 때 설명했는데 기억나죠? 반영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인데 그래 간단히 설명하고 문제 풀까요? 내재적 관점이 있고 내재적 관점. 요건 이제 작품 표현된 내용만 가지고 시를 감상하는 거죠. 뭐 표현법이 뭐가 쓰였네, 운율 형성이 어떻게 됐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감상을 하는 게 내재적 관점이고, 이제 외재적 관점은 외부의 요소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뭐 시인 누군지,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그죠? 독자가 뭘 느꼈는지 이런 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시인이 누구인지 가지고 해석하면은 표현론이고 표현론.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이 시가 쓰여진 사회를 보면서 해석하는 거는 이제 반영론이고요. 글씨가 좀 이상합니다. 독자가 어떤 걸 느꼈는지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효용론입니다. 효용론입니다. 독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기역이 뭡니까? 기역은 풀이네요. 민중 맞죠? 니은 눕는다. 시련을 회피한다. 회피합니까? 시련 당하는 거죠. 디귿 바람. 바람이 시련은 아니죠. 리을 일어난다. 대항한다. 네. 억압에 대항한다. 이거 문제가 잘못됐네요. 그죠? 쌤이 실수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쩐 좀 이상하더라고. 적절한 것은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문제가 잘못됐네. 날이 흐리다 암울하다 맞고 리을 대항한다 맞고요. 민중을 위협하는 세력 그로 인한 시련 바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회피하는 게 아니라 시련 당하는 거죠. 시련 당함 그죠? 네. 자, 그럼 다음 시로 넘어갑시다.
이별가입니다. 이별가. 네, 박목월 시인의 이별가 보도록 할게요. 박목월 시인. 이 박목월 시인 하면 사실 우리가 일제강점기 40년대에 활약했던 청록파가 딱 떠올라야죠. 사실 처음으로는 1번 청록파. 그때 쌤이 이 박목월 시인 뭐 동양화적 풍경에 뭐 이상향, 뭐 초월적 세계, 뭐 무슨 뭐 저기 그런 것들 얘기했었죠. 초월적 세계, 동양화적 이상향, 뭐 여백개미 등등등 얘기했었죠. 두 번째로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박목월 시인이 일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별가도 일상적인 내용의 시라고 보면 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에 딱 주제가 나와 있죠? 이별을 겪고 난 뒤에 부른 노래입니다. 어떤 이별을 겪었는지 한번 내용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머라카노. 딱 처음부터 사투리 나죠. 이 경상도 사투리, 그치? 사투리. 방언이라고 합시다. 사투리라고 하지 말고 표준어로 합시다. 방언. 이 방언을 사용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별에 애절함을 더했다. 더함. 이렇게 저편 간기슭에서 네 머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님은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지금 이걸 생각해야 돼요. 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 남동생. 여기 박목월 시인 화자가 있습니다. 서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들려. 강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안 들려. 이게 이제 삶과 죽음의 어떤 거리다. 요렇게 느끼면 됩니다. 동생이 이제 죽었거든. 사망한 동생. 이 사망한 동생을 강 멀리 저쪽에서 동생과 내가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대화할 수 없는 그런 광경으로, 그런 장면으로 표현하십니다. 이제 좀 해석하기 쉽겠죠? 이 바람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이 느껴지죠. 한번 사망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만날 수가 없죠. 이승 아님 저승으로 떠난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그래서 요것도 좀 거리감이 느껴지죠. 머라카노 써ጥቀ어서 동아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이 동아밧줄은 뭘 의미하냐? 이승에서의 인연이죠, 인연. 그래서 동아밧줄이 썩고 있다. 인연이 끊어지고 있다. 동생과 이제 이게 얘가 형이니까 화자가 형과 동생 간의 어떤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것 같다. 죽었으니까 동생이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요거는 인사죠. 하직이 인사거든. 이게 인사. 하직이 인사야. 인사하지 말자. 요건 뭡니까? 끝을 인정하기 싫은 거지. 그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인사하지 말자. 그치?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바람처럼 여러분 이 바람이 멀리까지 가잖아. 그래서 이 바람은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연을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연이 끊어지려고는 하지만 내가 이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바람처럼 계속 인연을 잇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머라카노 계속 반복하죠. 듣고 싶은 거야. 계속 동생이 무슨 말 하는지. 네 흰 옷자락이만 펄럭이고. 흰 옷자락이.
수의죠, 수의. 죽은 시신한테 입히는 옷, 그죠, 수의. 오냐, 오냐, 오냐.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가을밭을 건너는 바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인연을 잇고 싶다는 거죠. 잇고 싶은 거죠. 저편 강기슭에서 네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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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하면서 계속 인연을 잇고 싶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싶어 하지만 삶과 죽음의 거리감으로 인해서 소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슬픈 장면을 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죽음으로 인한 슬픔 맞죠? 재회 소망 맞죠? 이 시적 대상과 이승에서 맺었던 인연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 맞죠? 4번 시적 대상과의 인연의 끈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 바람으로 좀 연결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맞다고. 5번 시적 대상과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별로 인한 아픔을 달래보다. 추억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없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추억을 표현하는 내용은 없으니까. 자, 옆에 문제.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립적인 시어를 병치함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있다. 현실의 모순 극복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정답 1번이네요. 말끝을 감춤으로써 정서를 표출한다. 맞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죠. 시어를 점층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고조되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맞죠? 계속 뭐라카노, 그죠? 오냐 오냐 이런 거. 일상적 대화의 말투를 구사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 맞죠? 우리 사투리. 사투리 적절하게 사용해서 현실감과 운율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다. 맞죠? 정답이 1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시를 봅시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시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나머지 5개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이제 정희성 시인이 썼는데 산업화 시대의 소외되고 가난한 노동자에 대한 시를 쓴 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6, 70년대, 뭐 80년대까지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뭐 긍정적인 면도 많이 당연히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하면 좋은 점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급속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1950년대 전쟁을 겪고 거의 황폐화된 땅이었는데 거의 뭐 3, 40년 동안 30년 동안 뭐 급속도로 산업화가 돼서 경제 발전을 이룬 아주 독특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부작용들, 이제 뭐 소외된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든지 어떤 뭐 환경 파괴라든지 등등등 많은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소외되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계속 생기면서 일어났던 그 부작용에 대해서 시로 표현한 그런 시인입니다. 자, 내용 봅시다. 흐르는 것은 물뿐이랴. 물만 흐르겠냐? 이런 말이죠. 이게 서리법이죠. 설의법. 서리적 표현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저와 같아서. 저와 같다는 건 뭡니까? 물 같다는 거지. 우리가 물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삽딱 나왔죠. 노동자라는 거죠. 노동자.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정서 나왔죠. 정서. 슬픔. 일이 끝나 저물어. 시간적 배경이죠. 시간. 날이 저물고 있어요.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왜 스스로 깊어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점점 가라앉고 있는 그런 어떤 슬픔이 쌓여가는 슬픔이 쌓임. 그런 표현이죠. 강을 보며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시적 화자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화자의 태도 아주 생기발랄합니까? 긍정적이고 의지적입니까? 전혀 아니죠. 쭈구리 앉아 담배나 피우고 돌아간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기력함, 체념적, 뭔가 극복하려는 의지는 없죠. 소극적. 그죠? 삽자루에 맡긴 생애가 노동자라는 거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그래서 저물고 저물어서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 없음. 없음이라고 합시다. 없는 삶. 이 썩은 물에 이것도 희망 없는 삶이고, 그치? 달이 뜨는구나. 이 달이 뜨는구나. 반복적인 삶이라는 거죠. 반복적.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아이고, 네. 다시. 아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노동자 그 마을이죠, 마을. 그치?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하면서 현실을 수용하죠. 현실을 수용함. 그리고 체념적인 태도. 그죠?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달이 떠서 돌아간다니까 이건 반복적인 삶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업화 시대에 소외되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무기력하고 체념을 느끼면서 슬픔만을 마음에 쌓고 희망 없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들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의미로 쓴 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네, 문제 봅시다. 이 시의 화자가 자신의 삶을 흐르는 물과 썩은 물에 뜬 달에 비유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보세요. 강물을 통해 슬픔을 형상화하고 달을 통해 절망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달을 통해 절망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낸 건 아니니까 이건 틀렸다고 하면 되겠죠. 2번 강물이 흐르듯이 세월은 흘러갈 것이고 달이 뜨듯 희망이 밝아. 희망이랑도 좀 거리가 있죠. 3번 흐르는 강물에 삽을 씻는 것처럼 씻는 거죠. 하루 일과를 마친 노동자의 삶을 위로받을 위로란 관련 없습니다. 4번 강물은 흘러가 버리고 달이 반복해서 뜨는 것처럼 자신도 희망 없이 반복된 삶을 사는 노동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답이죠. 강물은 흘러가 버리고 달은 반복해서 뜨는 것처럼 자신도 희망 없이 반복된 삶을 사는 노동자다. 딱 맞죠? 정답이 4번이고 5번까지 봅시다. 강물이 흐르듯이 산업화의 물결이 흘러가고 그 물결 속에 비친 달처럼 산업화에 의해 소외되어가는 모습이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정답이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5개 시를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50년대 이후에 시험에 나올 만한 대표작들 5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